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절약을 지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출을 구조화하는 습관, 즉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출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에는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이 포함되고 변동비는 식비, 외식비, 교통비, 여가비처럼 달마다 차이가 나는 항목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은 놀랍도록 올라갑니다. 먼저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알게 모르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요금제를 10년째 바꾸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가계부를 써보라는 자녀의 권유에 따라 한 달 지출을 처음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에 9만 원, IPTV와 결합된 인터넷 요금이 4만 5천 원, 각종 보험료로 26만 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해 요금제를 조정했고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해지한 결과 통신비는 4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보험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중복 보장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실손보험만 남긴 결과 보험료는 월 15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에서만 약 10만 원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하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변동비는 예산 안에서 즐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식비나 외식비, 취미활동 비용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얼마까지는 쓸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용한 도구가 바로 가계부 작성입니다. 종이 가계부든 앱이든 상관없이 매일의 소비를 기록하면서 소비 패턴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자각 효과가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과 알림 기능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비와 일정한 변동비의 건강식품 구독,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로 처리해 지출 흐름을 안정시키고 카드나 계좌의 결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소비가 인식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화의 진가는 긴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구조화된 지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예산을 조절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 없이 살던 사람은 순간적인 충격에 휘청이며 부채를 늘릴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화는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몰라 항상 불안했던 사람들도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산 안에서 살아가면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화는 곧 여유, 자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긴 여유, 자금은 긴급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거나 투자나 자기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5만 원의 작은 차이도 지속되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지출을 설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통제하는 능력이 곧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퇴하자마자 수입이 끊기고 불안해지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여유를 누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65세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이 약 36%까지 증가합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해 매달 80만 원을 받았고 B씨는 65세부터 수령해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의 수령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B씨는 더 늦게 받았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더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령 시기를 늦추는 만큼 그 전까지의 버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은퇴 전부터 준비해두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착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64세까지는 개인연금으로 매월 6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110만 원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수입의 공백 없이 안정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시세율도 낮춰집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의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장기 자산 운용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형 상가나 원룸, 오피스텔 등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부동산을 통해 매월 일정한 월세를 받는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수단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고정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68세 이모 씨는 자녀와 함께 투자해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매달 약 90만 원의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월세 덕분에 병원비나 여가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주택연금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면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이면서 집을 팔지 않고 거주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일거리나 부업의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자격증이나 경력을 활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취미를 살려 소규모 재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액 수입을 올리는 은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크지는 않아도 그 자체가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수입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목돈을 쥐고 시작하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점점 소진되고 말게 됩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목돈을 건드리지 않고도 기본 생활을 유지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의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 수입이나 주택연금 등 자산 기반 수익 구조를 미리 계획해야 하며 셋째, 작은 일거리라도 유지해 경제활동과 자존감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현금, 흐름 설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절대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사는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득 기회와 정보 접근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데 소극적이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술에 뒤처지면 기회에서 멀어지고 정보에서 단절되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소비 도구를 넘어 은퇴 이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있어도 온라인 장보기, 중고 물품 판매, 모바일 금융 관리, 심지어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고
매달 102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좋지만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게 더 고맙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이 소득과 자존감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원데이 클래스 운영도 주목할 만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수, 손글씨, 꽃꽂이, 바느질, 독서 모임 등 평생 쌓아온 소소한 재능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강사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구청의 평생학습센터나 카카오 클래스 같은 앱을 통해 본인의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월 30만 원, 5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 연결하고 경험을 나누며 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 습득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각종 금융 사기나 고금리 대출, 피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금융상품 비교, 주식이나 ETF 투자, 공공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금 조회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딸의 권유로 토스 앱을 설치한 뒤 보험료를 줄이고 숨은 돈 13만 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딸이 알려준 대로 몇 번 눌렀더니 진짜 돈이 들어오더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번역 앱을 활용해 외국어 책을 읽는다든지 챗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 글쓰기, 정보 정리, 창작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노년기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창의력과 생산성을 보완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태도는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은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이는 결국 자존감과 정서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속적인 학습인 셈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꼭 대단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기술에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 은행 앱 사용하기, 온라인 쇼핑하기, 화상통화 연결하기 등 작고 실용적인 기술들이 은퇴자의 일상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새로운 흐름과 기회를 내 삶 안으로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는 당신을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중고 물건을 팔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은 작고 어색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은퇴 후의 삶의 돈과 자존감, 그리고 관계라는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부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회의 흐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어지며 이는 곧 삶의 질과 경제적 여유에도 직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계속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찾아내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갑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연금, 비슷한 조건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재산이나 지식이 아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이모 씨는 매주 경로당에서 장기 모임을 갖고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보 공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최근에는 이 모임을 통해 노년층 대상 무료 치과 검진 혜택을 알게 되어 큰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역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연결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보, 새로운 소득 기회, 건강관리 팁, 생활의 지혜까지도 사람 사이에서 오갑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계의 장을 만들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봉사단체, 취미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인사와 참여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모임, 줌을 이용한 온라인 독서 모임 등 디지털 관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재테크, 은퇴 준비, 건강한 노년 등의 키워드로 활동하는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생활 정보, 정부 지원 혜택, 무료 강좌, 소소한 알바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태도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보다는 함께 나누고 연결되려는 자세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자신도 정보를 나누고 때론 작은 도움을 주면서 관계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사람은 돈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론 금전보다 더 큰 효용을 줍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 포기했을 기회, 소소한 일거리 또는 단순히 하루를 웃게 해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자산에서 비롯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동네 이웃, 건강 모임의 사람들, 또는 단골 가게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까지도 당신의 노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연결의 끈입니다. 돈을 불러오는 은퇴자란 결국 사람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가장 위험한 경제적 손실이며 관계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인 셈이죠. 오늘 하루 오랜만에 떠오른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복지관 일정표를 살펴보거나 동네 도서관에 들러보세요. 아주 작은 연결이 나중엔 큰 기회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당신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부르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소비가 아닌 투자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건강, 인간관계, 배움, 경험 등 삶 전반에서 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가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월 10만 원을 TV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영양제를 사는 데 쓰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을 체력 단련을 위한 수영장 등록비로 씁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10만 원의 지출이지만 하나는 일시적인 만족에 머무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소비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돈을 부르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출의 결과를 생각하며 소비합니다. 오늘 지출이 단지 물건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닌 내 건강을 지키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연결된다면 그건 분명한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모바일 뱅킹, 인터넷 쇼핑, 중고거래, 유튜브 운영 등 새로운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학습이 아니라 디지털 활용력이라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투자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에 드는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투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보다 병을 예방하는 데 쓰는 돈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책을 사주고 함께 읽어주는 시간, 친구들과 동호회에서 함께하는 취미 활동, 배우자와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모든 활동은 지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행복, 소통, 정서적 안정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에 쓰는 시간과 노력은 당신의 외로움을 막고 정신 건강을 지키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도 줄여주는 간접적 투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스스로를 키우는 시간이자 삶의 내면을 채우는 투자입니다. 좋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남은 인생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나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삶을 점점 풍요롭게 바꾸게 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받는 치료, 혼자 밥 먹지 않으려 가는 동네 식당, 낡은 안경을 바꾸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투자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소비에 그치는 지출은 사라지지만 투자로 이루어진 지출은 다시 나의 삶 속에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건강, 시간, 배움, 관계 이 네 가지를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아끼느냐 보다 어디에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적 지출은 곧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에너지, 연결, 기회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 중에 어떤 것이 투자이고 어떤 것이 소비인지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은 바로 집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하루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내지만 은퇴 이후에는 집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 환경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일상의 만족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돈도 없는데 뭐하러 인테리어를 해? 수리는 나중에 꼭 고장나면 하지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릴 정도다. 하지만 주거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투자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김 할아버지 73세는 3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은퇴 이후 줄곧 살아왔다. 그는 은퇴 후엔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집 안 곳곳이 낡고 고장이 나기 시작했음에도 꼭 필요한 수리만 최소한으로 진행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실내 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했고 외투를 입은 채 생활하는 날도 많았다. 결국 이 같은 절약 습관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대형 누수로 이어졌고 관절염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한탄했다. 조금만 더 일찍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할머니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집을 손보며 관리해왔다. 10년마다 도배와 장판을 교체했고 57년 주기로 주방과 욕실을 부분 리모델링했다.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10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쓸데없이 돈을 쓴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녀는 말한다. 여기가 내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인데 편하고 따뜻해야지요. 실제로 그녀의 집은 항상 청결하고 아늑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오고 지인들도 함께 식사를 즐기러 찾는다. 그녀에게 집은 삶의 중심이자 기쁨의 공간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위 20%의 은퇴자들과 하위 40%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위층 은퇴자들은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 인테리어나 편의 시설, 에너지 효율 가전기기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노후를 더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주거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하위 40% 은퇴자들은 주거 환경이 노후되어도 수리를 미루고 겨울철 난방을 최소화하며 지낸다. 지금 당장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결국 작은 문제들이 쌓여 큰 고통과 비용을 부른다. 주거 환경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집의 곰팡이와 습기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낡은 전기 배선은 화재 위험을 높인다. 불편한 욕실과 주방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조명이 없는 공간은 시력을 해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 위협으로 직결된다. 또한 집이 추워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심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는 집이 사람을 초대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손주가 찾아와도 너무 추운 집,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이라면 방문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진다. 반대로 쾌적하고 따뜻한 집은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공간이 된다. 여기에 더해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은퇴 후에도 월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오르지만 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월세 70만 원이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이다. 이처럼 주거 비용은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의 생존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은퇴 전에 주택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출이 없는 집은 생활비를 줄여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제공한다. 결국 주거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 얼마만큼의 가치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투자다. 집을 관리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이자 은퇴 후 삶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다.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이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며 하루하루의 기분까지 달라진다. 그래서 주거비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공간을 돌아보자. 그 공간은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가?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하자. 은퇴 후 삶에서 식비는 단순히 먹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는다는 것은 1년에 1000번 이상 음식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 대충 때우기 일쑤였던 식사도 은퇴 후에는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식비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 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나 소화 능력도 저하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달걀, 두부, 콩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아깝다며 값싼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곤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결국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런 점에서 식비는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퇴자는 아침에 과일과 견과류, 요거트를 챙겨 먹고 점심은 동네에서 마시고 영양가 높은 정식을 즐기며 저녁은 가벼운 단백질 중심의 반찬을 준비합니다. 식비로는 월 80만 원 가까이 지출하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외식이나 장을 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이어갑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은퇴자는 아침에 라면 한 그릇, 점심은 3,000원짜리 백반, 저녁은 김치와 밥만 먹는 식사를 반복합니다. 식비는 절반 이하이지만 영양 불균형과 함께 식사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결국 건강도 악화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니 의료비로 더 많은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식사는 사회적 연결의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외식,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은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식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적절한 식비 지출은 결국 관계 유지와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리하는 습관을 더하면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게 되면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일상은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서 정서적 만족감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요리는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섞고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소근육이 움직이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니 두뇌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철 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똑똑한 식비 전략입니다.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가장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겨울에는 귤과 배추, 봄에는 냉이와 달래처럼 계절별 식재료를 식단에 반영하면 신선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품질 좋은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의 차이를 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처럼 식비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식 횟수는 조절하되 집에서 먹는 음식의 질은 높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작은 식탁 위에서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느끼며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이후의 풍요로움 아닐까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무너지고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금세 우리의 노후 자산을 갉아먹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와 75세의 의료비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발생 가능성과 치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지 병이 드는 것 자체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 말을 반복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아프면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안 아프게 평소부터 관리한다는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을 포함해 치과, 안과,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었고 수술을 미루다가 결국 통증은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면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4세 김 할아버지는 60대 초반부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정기 검진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작은 증상에도 병원을 찾아 초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손 의료보험, 암보험 등 최소한의 보험은 꼭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은 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이라도 크게 아프게 되었을 때 보험이 없다면 감당해야 할 금액은 상상 이상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비를 위한 비상금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최소 5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돈은 쓰지 않아도 좋지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역시 의료비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약물 치료와 검사,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이 부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운동, 건강식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유지의 필수 전략입니다. 실제로 상위 은퇴자들은 월 평균 10만 원 이상의 운동비, 5만 원 이상의 영양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큰 병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투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 은퇴자들은 아플 때만 병원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약도 불규칙하게 복용하고 증상이 심해져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결국 병이 악화되어 더 큰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통증을 참거나 발치를 선택합니다. 이는 음식 섭취에 문제를 일으키고 영양 불균형과 소화 장애로 이어지며 또다시 병원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시력이 나빠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손상이 진행된 상태여서 회복이 어렵거나 고가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비는 단순히 지출 항목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투자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을 무조건 살 수는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저렴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 관리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거대한 의료비를 줄이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가 금세 지나갔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료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때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한 심심풀이 그 이상으로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결국 여가비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가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뭘 배우냐,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라는 식의 생각은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 고립시키고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위 20% 은퇴자들은 여가 활동을 삶의 활력소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획적으로 즐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여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며 지냅니다. 하루에 보는 채널은 뉴스와 드라마가 전부이고 가끔 경로당에 나가 바둑을 두는 정도입니다. 여가비로 한 달에 15,000원 남짓 사용하는 그는 이 나이에 뭐 하러 돈 써가며 활동을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과 외로움은 커졌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배인 윤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등산 모임, 수요일은 서예 교실, 금요일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일주일이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한 달 여가비로는 1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은퇴하고 제일 잘한 일이 여가에 돈 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여가비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노년기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활력,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여가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와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미술, 노래교실 등은 월 12만 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은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모임, 자전거, 동호회, 서예나 독서 모임 등은 대부분 회비도 적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가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과 적게 드는 활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용을 들여 여행을 가고 평소에는 무료 강좌나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입니다. 또한 여행 역시 사전 계획과 예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여가 활동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임을 인식할 때 여가비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여가 생활은 노년의 고독을 이겨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지속적인 여가비 투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달 여가비 예산을 정해보세요. 단돈 5,000원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에 쓰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삶의 하산길 혹은 끝자락처럼 여기며 준비 없이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만 충분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의 틀이 그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은퇴 후의 삶을 자유와 재창조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일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기보다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해방감을 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억눌렸던 꿈과 취미,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삶의 이막을 풍요롭게 설계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은퇴를 쓸모없어지는 시기, 사회로부터의 퇴출로 느끼며 쉽게 무기력에 빠지고 삶의 활력을 잃습니다. 실제로 같은 소득과 조건을 가진 은퇴자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 연습하고 동네 문화센터 강좌도 수강하면서 점차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지인들과 소규모 전시회를 열 정도가 되었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은퇴 후 나이도 많은데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TV만 시청합니다. 주변과 단절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울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도 건강도 아닌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는 계획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위 20%의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은퇴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050대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재정뿐 아니라 취미, 인간관계, 건강관리, 그리고 배움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책을 읽고 여행을 계획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법을 익히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과 소통하며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더 이상 아날로그만 알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건강 정보를 검색하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친구나 자녀와 연결되는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변화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반면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늦은 배움의 가치를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자산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는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잘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이 투자했다가 아니라 오래 투자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금액도 매달 꾸준히 10년을 유지하면 단순히 원금만으로도 2,400만 원이 쌓인다. 여기에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지속성이다. 처음부터 월 50만 원을 넣다가 몇 달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10년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처럼 소액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 관리의 시작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언제 시작하느냐와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이다. 시간이 곧 자산이다. 지금은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산을 형성한 비결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온 데 있다. 자동이체를 활용해 투자 습관을 들이거나 급여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투자 계좌로 분리해두는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본을 지속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여유는 줄어들고 안정성과 꾸준함이 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젊은 시절처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것은 오히려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오히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키며 원금, 손실 없이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액 투자는 재테크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기 확신에도 큰 도움을 준다.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투자하는 습관은 나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주며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이런 태도는 재정적 독립과 더불어 인생 전반의 만족감과 연결된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도 좋다. 그 습관이 자리 잡히면 이후 소득이 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어느 정도 모이면 이라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산이며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당신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지금 내 통장에 남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더라도 그 10만 원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힘은 나의 결단과 꾸준함이다. 누군가에게는 술 한 번 덜 마시고 커피 두세 잔을 포기하면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모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자산가로 가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힘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상품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안정성과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월 20만 원이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도 접근이 쉬운 편이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면서도 노후 자산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1년간 불입하면 총 240만 원이 되는데 이 중 최대 16.5%야. 39만 6천 원까지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서 예정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아 노후 준비와 동시에 생활비에도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50대 이후의 삶에서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50대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핵심이다. 예금성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주식형 비중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50대 이상 고객을 위한 안정형 포트폴리오나 생애주기형 TDF 상품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정 기간 동안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는 현실에서 2중 혹은 3중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큰돈을 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반이다. 준비가 빠를수록 불안은 줄고 여유는 커진다. 지금이라도 소액부터 시작해 연금 계좌를 점검하고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해진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은퇴 준비,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등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ETF 상장 지수 펀드와 적립식 펀드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의 KOSPI 200, 미국 S&P 500 금 가격 등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KODX 200이라는 ETF를 하나 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요 2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긴다. 한두 개 종목에 올인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씩 미국 기술주 펀드에 투자한다면 한꺼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매달 다른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채권, 금,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씩 투자하면 경기 변동에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국내 ETF 5만 원 KODX 200 TIGR 리츠 등 해외 ETF 5만 원 TIGR 미국 S&P 500 KODX 미국 나스닥 100 등 금 ETF 5만 원 KODX 골드 선물 등 채권 ETF 또는 안정형 펀드 5만 원 이처럼 나눠서 투자하면 어느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ETF는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낮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유연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쉽게 설정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한 관리 없이도 꾸준히 자산을 쌓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ETF나 적립식 펀드는 하루 이틀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매달 적은 돈이지만 차곡차곡 쌓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느새 든든한 자산으로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50대 이후의 투자는 젊었을 때와 달리 크게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불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ETF와 적립식 펀드는 지금 이 시기에 딱 알맞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미래의 당신에게는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것이다. 자산을 지키는 일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수익보다는 안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제는 모험적인 투자를 통한 고수익보다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 된다. 우선 대표적인 상품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다. 이율만 따지면 요즘 시대에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원금 손실이 없다는 절대적인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복리형 적금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3년, 5년짜리 복리 적금은 달리보다 이자, 수익이 조금씩 더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할수록 유리하다. 갑작스런 사고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금 성격으로 이자까지 붙여 안전하게 쌓아두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다. ISA 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데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이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를 앞둔 계층은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절세 전략으로 IS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이나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생활 속에서 돈을 굴리는 습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는 돈을 자동이체로 적금에 묶어버리는 습관은 돈을 눈에 띄지 않게 모으는 데 효과적이다. 요즘 은행에서는 자동이체만 해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적금 상품도 많아.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은근한 이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줄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고려해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은 6개월 1년 이상짜리 예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간 묶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한 번에 1년짜리 예금으로 넣기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분할해 두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도 전부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해지하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상품을 단순히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달의 생활 흐름에 맞춰 소액이라도 규칙적으로 넣고 필요할 땐 유동성 있게 꺼낼 수 있도록 분산해 두면 예금 적금만으로도 살아있는 돈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이런 습관은 재정적인 안정감뿐 아니라 심리적인 평온함까지 제공해준다. 요즘처럼 금리가 다소 낮은 상황에서는 은행 상품만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에 위험은 낮추고 안정은 확보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다이어트에도 기초 체력이 있듯 자산 운용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바로 예금, 적금, ISA 같은 안전자산이 그 역할을 한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소액이라도 무조건 남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돈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행 상품을 지혜롭게 활용해보자. 결국 자산관리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산 관리의 시작점을 놓치고 있다. 바로 지출을 줄이는 것, 즉 절약이다. 절약은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자산 증식의 첫걸음이다. 누군가는 나는 이미 많이 아껴 쓰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 결제되고 있는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나 몇 달째 이용하지 않는 운동시설, 쓸 일 없는 모바일 앱의 유료 기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구독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반복되는 비정기 지출들도 문제다. 친구 생일 선물, 급작스러운 외식, 이른바 소확행을 위해 지출하는 커피 한 잔, 디저트 하나, 택시비 같은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된다. 이처럼 습관화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고정 지출 항목이다. 집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매달 나가는 돈부터 조정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보험은 중복 가입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식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여유 자금이 생긴다. 이 절약된 돈은 단순히 아끼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저축으로 연결되어야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줄이고 그 돈을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연 수익률 7% 기준으로 10년이면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자산이 형성된다. 놀랍지 않은가? 생활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단지 새어나가던 돈을 통제하기만 해도 가능한 수치다. 또한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소비 성향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 마인드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정 흐름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면 가능한 일이다. 절약은 그 첫걸음이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자산 관리 전략이다.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도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을 투자로 돌리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준비할 수 있다. 자산은 소득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작은 절약이 쌓여 큰 자산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의 소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오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의 디지털화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 출금 대출 상담을 받고 가계부는 손으로 쓰거나 엑셀에 정리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들은 50대 이상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다. 공과금 납부, 보험료 확인, 자동이체 설정, 간단한 투자까지 한눈에 관리가 가능하다. 계좌 연결만 해두면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카드 사용도 즉시 알림으로 보여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용자들을 위한 큰 글씨와 단순한 구성은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준다. 토스는 금융 앱 중 가장 인기 있는 앱 중 하나로 자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강점이다. 연결된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 대출까지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예산을 제한해주거나 이번 달엔 통신비가 많았어요. 지난달보다 외식비가 늘었어요.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스스로 돈 쓰는 습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무엇보다 50대 이상에게 필요한 기능은 목표 저축 설정인데 매달 얼마를 모으면 몇 달 뒤 얼마가 된다는 식으로 보여주어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뱅크샐러드는 건강 정보까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 앱과 차별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어떤 사고에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50대 이상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신용 점수 관리 기능도 제공되어
대출이나 금융상품 이용 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도구들은 단순히 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용도별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앱 안에서 지출 수입의 산저축, 계획 투자 현황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자산 관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앱들이 점점 더 연령대를 고려한 UI 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 글씨, 단순한 메뉴 구성, 빠른 반응 속도, 안내 메시지 등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챗봇 상담도 대부분 제공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상에게 디지털 금융 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연금, 퇴직금, 자녀 교육비, 의료비, 노후, 대비 자금 등 다양한 재정 이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몇 번만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속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하루에 한 번 앱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 방을 기대하곤 한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투자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라면 더더욱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이 중요하다.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다. 실패 없는 투자 습관의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주고 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예금조차도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자산을 국내외 ETF, 채권, 예금, 금, REITs 등으로 분산하면 어느 하나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매달 오르내리는 숫자에 감정이 휘둘려 자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투자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임이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며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동화된 투자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해서 ETF나 펀드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수동적인 인간의 실수를 줄여준다. 시장이 흔들릴 때 두려움으로 매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자동으로 매입함으로써 달러 코스트 평균법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 월급처럼 정해진 수입이 있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투자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추천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투자 일지 작성이다. 내가 언제, 어떤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큰 자산이 된다.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감정적 매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는 돈을 위한 돈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자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 걱정 없는 노후, 그리고 나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결국 자산 관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자산 관리는 방향이 더욱 뚜렷해져야 한다. 이 시기에 투자는 젊은 시절처럼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목표 지향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불리기 위해 리츠와 배당주를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장기 저축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균형이다. 자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자산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배분되어야 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삶은 결국 공허해진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의 지혜다.